일단은 그때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자체, 그러니까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자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거고, 또 거기에 찬성하지만 이 선거법이라는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거고, 또 연동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하지만 이거를 왜 그 공수처하고 연계하냐, 여기에 또 반대하시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연락 가능한 의원님들 24분에 대해서 그 원내대표실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맞냐. 거기에 대해서 16분이 반대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선거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16명이 최저 16명은 반대한다고 봐야죠. 일단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수처 부분에 대해 이제 그 타당성 문제가 아마 계속해서 제기될 겁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풍선 효과만 만들어 놓고 사법 개혁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갈 것이냐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 선거법을 처리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민주당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호의적이었던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신 공수처 처리를 조건을 이걸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불안정하고 잘 안 된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굳이 처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게 되면 28개의 지역구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연동돼 있는 지역구까지 한 50개 정도가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5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그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막 제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조금 혼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훨씬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연동형, 준연동형은 사실 이게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거든요. 하려면 연동형이 준연동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의석수를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동형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다 줘야 되는데 75석을 그래야 소수 정당에 더 가는데 기성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니까 그 75석 중에 반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기존으로 가자, 이런 꼼수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기득권, 그 민주당이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에 대한 연동형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계급을 대변해서 의회 구성이 다양화되는 부분에서는 전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찬성하고, 그래서 지금 그때도 제가 당에서 정개특위 할 적에 완전한 이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왜곡돼 가지고 이제 준연동형으로 나오고, 갑자기 또 이것이 무슨 공수처하고 연계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게임의 룰이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우선 법안 처리 조항이 있지만, 이거는 국가 안보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이런 거를 써야지, 무슨 게임의 룰을 여기다 갖다 적용하는 것은 저는 민주적인 의사 과정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 부분이 당론으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렬한 어떤 갈등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저는 그거는 올바른 의사결정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공수처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약간 부정적이네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예, 현재 공수처에 대하면 이건 이제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기관의 검찰 개혁을 볼 수 없다는 사냥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잘못이고 일단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도 직접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주고 여기에 공수처는 공수처거든요. 대한민국의 거대한 수사기관이 3개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작은 나라에. 그러면 누구가 결국 국민들만 피곤해지는 거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되면 제가 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되면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니? 이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에. 예,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그 전문 수사단,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전문 수사단이 하고 그리고 대신 검찰에는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줘서 검경이 서로 다 견제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많이 돼 있다면서요. 네. 이번은 전혀 아닙니다. 예, 이 방식은 지금. 일본 말고. 지금 이것이 이제 미국의 방식입니다. 미국의 합리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특별 검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합의점에 도달하시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조국 이 양반이 민주정부에 맞는 거 어디서 무슨 얘기를 갖고 와서 저랬는지 어쨌든 반검찰 입장에서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지금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종결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드루킹 수사 사건이라든가 또 버닝썬 수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버젓이 이거를 중간에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수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찰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의 그것이 합법적이냐 철저한 거냐 거기서 인권이 보호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수사지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수사지휘라는 그 집단에 수사개시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우리가 특수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표적 수사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수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검찰의 대항마라는 인식 때문에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냉정하게 좀 그래서 감성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하는 금태섭 의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 양반이 검찰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한 나라의 사법제도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법제도는 굉장히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느 날 청와대에 뚝딱해서 발표하고 여당이 그걸 받아서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어떤 나라가 사법제도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오로지 선거법에도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걸 또 받았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조국 장관의 어떤 삶의 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가짜 진보, 예, 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거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그거를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예?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그게 집단 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조국 장관 사태와 관계없이 저는 엄하게 나중에 저는 추궁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조국 장관이 남긴 우리 사회에 던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또 조국 장관이 나가서 본인들이 뭐 해서 이긴 것처럼 했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보고 나갔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식과 보편에 의해서 그거를 잘 여야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의와 공정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정치, 교육, 경제,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이 조국 나 그러니까 그만두고 집에 갈래요?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어떤 시사점도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적 사회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그 정도 능력밖에 없다면 한국 사회 엘리트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예. 일단 자유한국당 안 될 거고요. 또 바른미당은 아마 그 공수처 부분을 우리가 이제 권은 의원님 안도 냈고 뭐 근데 이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공수처의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핵심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주느냐 여당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하다는 건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저는 이제 그 대치가 될 거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 아마 그 법안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으면 굉장히 아마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으로 갈 수가 있다. 10월 29일 뭐 그 통과는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전국이 파행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무슨 검찰 개혁을 했다. 검찰 개혁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수부 폐지하고 없앴다는 건데 그건 정말 난센스죠. 그거라고 저는 검찰 개혁하고 갑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이제 야당에 저는 뭐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제가 있는 위치가 야당이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까지 한 3년 차까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준 국정 운영의 스타일은 저는 오만과 독선이고 편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시면 저는 이 정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해서 나는 대통령 당신께서 대통령 당신의 취임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취임사라면 다시 읽어보시고 그 길로만 가면 여야 모두가 안 따라갈 수가 없고 모두가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길로 국정 운영은 그 길로 가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인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지금 망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조국 참사,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야당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누구를 써도 다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사람을 찾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런 노력을 보여줘서. 정말 국민 통합이나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외교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성과도 지금 이뤄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한 부분, 정책이라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시장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서민들의 고용시장을 더 축소시키고 악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주 52시간 근무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50인 이하도 확대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그만큼 수입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100만 원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월급 한 3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결혼해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키우는데 갑자기 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돈이 한 4, 50만 원 없어졌다. 4, 50만 원 어디 가서 벌어옵니까? 벌어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애들 학원 못 보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이것 때문에 저녁에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괴로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예?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부익부 빈익분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공고화시킬 것이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나 뭐 노동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숙련된 잔업을 조금 더 그대로 하는 것이 그 사업의 그 연속선상에도 좋은 거고 이것이 잔업이 끝나고 특근이나 이런 걸 끝나고 사실 7시, 8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도 돌아갈 적에 어디 가서 한 잔 걸치고 들어가는 건데 6시 전에 다 나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술을 먹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이 다 그런 건데 결국은 이것이 자영업의 침체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사는 삶의 사이클이나 문화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경기 침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정 푸는 거 이해합니다. 국가 재정성 건전성 문제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재정 푸는 거 좋은데 OECD나 뭐 IMF는 재정 확대하라고 이렇게 권유한다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 같이 권유하는 게 있습니다. 예, 노동개혁하고 사회개혁하고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손도 안 대면서 이것만 갖다 풀면 정말 돈만 갖다 풀어제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잘못하면 일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했습니까? 그리고 20년을 그냥 침몰의 순간을 갔었죠. 이제
양극화 부분은 이제 성장과 분배의 어떤 조화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성장 잠재력이나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뭐 이제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성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출 주도의 어떤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 수출의 어떤 성과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성장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분배만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사실 2012년도에 그 안철수 대표가 선거를 준비하는 중간에 사퇴하셨지만 그때 본인이 굉장히 하나의 중심 가치로 생각했던 부분이 격차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 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 최고위가 하자면 공정 성장론인가 뭐 이걸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격차가 해소가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그 부의 대물림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교육으로 이어지고 그 교육이 다시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그 상위 계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악순환 구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격차를 공고화시키고 계급 사회로 끌고 가는 건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는 제가 할 때는 새로운 성장 담론과 성장의 활력을 어디서 가꿀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도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 안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를 왜곡시킨다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념과 진영 그리고 지역에 의해서 정치 어떤 기득권을 공고화시키는 구조가 계속해서 가는 거. 우리가 87년 민주화에 정권의 교체와 순환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그런 잘못된 정치 구조는 하나도 해소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87년 이후에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제대로 이루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기득권 타파는 여전히 그런 이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과제고 저는 시대와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